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송영길 의원, 지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데 이 사람 잘 아시죠? 사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도 지냈고요. 변호사 출신이고 또 운동권 출신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래도 행세께나 하는 그 사람들이면 다 갖춰야 할 정도의 경력은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이나 행동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김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20일에 말이죠, 연통TV라고 연합뉴스 통일연구소 운영하는 TV에 인터뷰를 통해서 주한유엔군 사령부 이건 족보가 없다, 뭐 유엔에서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외피를 그렇게 입혀놓은 것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되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무력의 핵심인 전작권, 작전지휘권, 이 사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것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요새 전작권, 전시작전 통제권 이거 환수하느라고, 환수하려고 지금 길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근데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면 한국군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역량을 지금 계속 테스트하는 중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급한 겁니다. 유엔 사령부 왜 있어? 속으로 나가, 이 말이죠. 이 사람들 맨날 종전선언하자, 종전협정하자 이럴 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한 유엔 사령부 이게 그렇게 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명분도 없어지고 종전협정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주한미군 주둔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폐기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무슨 전작권 이거야 주고 말고 할 것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한국에서 갖고 오는 거죠. 지금 그걸 자꾸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요, 나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북한한테. 김정은이가 들으니까 솔깃하죠. 저기 이제 정신전력이 완전히 이제 와야 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옛날에 김일성이가 쳐들어올 때 말이죠, 에치슨 라인, 1950년 1월 12일 날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된 에치슨이 이제 미국의 이 동아시아 방어선을 발표를 했죠. 거기 뭐냐면 일본과 필리핀 이쪽은 지켜지되 한국과 대만은 배제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때는 왔다, 이래서 김일성이가 천내려 온 겁니다. 근데 천내려 왔는데 트루먼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전면 남침 소식을 듣고는 경로해가지고 어디 감히 이래가지고 바로 유엔 안보리 긴급 안보리 소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가 열렸죠. 여기보다 하루가 늦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비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참석했다면 끝나는 거죠. 유엔군 사령부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장기 휴가를 갔었답니다. 그 덕분에 유엔군 사령부가 생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6월 25일 날 오후 2시에 열렸던 안보리에서는 북한군은 빨리 38선 이북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북한이 그걸 들을 사람들이 아니죠. 김일성이가 그걸 들을 짭니까? 계속 상황이 더 악화되니까 7월 1일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동 제안을 합니다. 공동 무력 원조, 이 안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의해가지고 7월 7일 날 이 안보리에서 미국에 대해 주한 유엔 사령부 이 창설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설이 되는 거죠. 유엔 역사상 최초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갖추게 된 겁니다. 유엔군이 창설이 된 거죠. 세계 16개국에서 전투병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5개 국가에서는 의료 또 시설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40여 개 국가에서 수송을 지원한다든지 혹은 물자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90여 개의 독립국가가 있었는데 세계에 60여 개 국가가 대한민국을 지원한 겁니다. 65%였다네요. 어느 쪽이 옳았는지, 어느 쪽이 정의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 그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창설된 주한 유엔 사령부, 지금은 휴전 상태니까 계속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눈에 가신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겠죠. 이 좌파 정권, 거기 사람들, 이거 제발 좀 유엔 사령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주한미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난달 1일에요. 이 송 위원장이 또 국회에서 있었던 어떤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이 오버캐퍼랍니다. 그러니까 과잉이라는 거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이것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적정 인원은 몇 명일까요? 아마 제로겠죠. 아니면 뭐 해방 직후에 있었던 그 몇백 명 수준의 비전투원 그 사람 정도만 남겨두고 다 가라 이 말입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 종전협정 자꾸 외치잖아요. 종전협정만 되면 유엔군 사령부, 이스라엘도 있을 명분이 없어지죠. 해체되는 거죠. 지금은 휴전 상태니까 아직까지는 존속하지만 주한미군 뭐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전자권 이런 거 달라 말라 할 필요도 없이 이쪽에 대한민국 갖고 오는 거죠.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은 싫다. 미국은 가라. 일본은 애초에 뭐 이미 다 벽을 쌓아놨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됩니까? 이 사람들 노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장하는 것도 그거고. 전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외교통일안보 특보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미국이 핵우산을 걸는다면 중국의 핵우산을 이용하면 될 거다.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는 겁니까? 북한이나 우리나요. 사실 미국 덕분에 중국으로부터 지금 그나마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은요. 인접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영토적 야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티베트, 신장 위구르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합병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미국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해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진실로 말하자면 미국 덕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독립체제라도 유지하고 있다. 이건 알아야죠. 근데 우리가 뭐 미국 밀쳐내고 이제 중국하고 친해지면 된다고요? 참 말도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공 이거 주한미군 없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안보 지원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이 나갔다. 이제 뭐 유엔사 해체하고 미국도 나가고 다 나가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신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6.25 직후에 그때 그 완전히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누가 지원을 해주고 누가 신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뒤에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미국 나가라고요? 그럼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라고요? 같은 민족끼리, 한민족끼리, 예? 우리끼리 터무니없는 망상이죠. 그러니까 송영길 위원장 뭐 안보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자기들 좌파의 그 이념적인 무슨 뭐 그런 신조같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입만 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면서 국제적으로도 말이죠. 국제적인 그 어떤 인식이랄까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빈약할 정도입니다. 왜? 그 뉴질랜드에서 왜 한국 외교관이 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현지인 남자를 성추행했다고 해서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그때 말이지 그 외교관 보고 그 자리에서 예? 그 나라 법에 따라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어야 될 텐데 불러들였어요. 그래 다른 나라를 파견했죠. 그 국제적인 예의가 아닌 건데 우리 정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뉴질랜드에서는 총리까지 나서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유감을 표명하고 이제 다시 뭐 이제 지금 소환한 모양인데 이 사람을 뉴질랜드 보내냐 마느냐 때문에 지금 요새 아마 정부도 고민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송영길 이 위원장이 지난 19일 MBC에 출연해서 말이죠. 그거 말이지 그 사람들 두 사람 서로 친했대요. 그리고 남자들끼리는 뭐 배도 툭툭 치고 엉덩이도 툭툭 치고 그러는 거야. 그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명색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성범죄 이것도 그 문화 차이로 그게 인정이 되고 뭐 그게 덮여지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문화 차이가 그런데 동원되는 그런 용어입니까?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주 빈약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연 당신이 정말 그 국회의원 맞냐?
아니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질이 그거밖에 안 됐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얼마나 우리를 한심하게 생각했습니까? 왜 그걸 쓸데없이 그런 데다가 인심 쓰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런 인심은 같은 경쟁하면서 같이 또 이 파트너로서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야당한테나 그런 인심을 좀 베풀지. 그걸 또 안 하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옳지요. 독선적이지. 그다음 뭐든 결정하는데 자기들 만들어야지. 독단적이지.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은요, 그 한계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문 대통령하고 그 정권 사람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이 다주택 가진 사람들에서 한이 맺힌 것 같이 했거든요. 다주택 가진 사람 범죄 행위를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런데요, 경실련이 20일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이 공직자 재산 공개 관부 등에 올라온 그 전체 자산을 분석한 결과라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죠. 거기 65개 지방 기초단체장 이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에 말이죠 24% 16명 다주택자랍니다. 예? 24%.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16명 모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삭스를 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용인시장은요, 백군기라고 그 사람은 14채를 갖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장 이 사람 9채를 갖고 있고 이 지경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도덕성이에요. 이래놓고 남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다주택이라고 그렇게 비난해대고 그렇습니까? 문 대통령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혀서 말을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